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고 중학생 딸 하나를 둔 56세 여성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더욱 그래요. 어떨 때는 사람 자체가 싫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또 사람에게 치료받기도 하더군요. 저 역시 그런 존재가 있었고 덕분에 그간의 고통과 수많은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제가 상상도 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드러나더군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23살의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우린 5년의 연애를 했죠. 하지만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만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 이유는 당시 저희 언니가 몹시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100일이 좀 지났을 무렵 바람나 도망갔고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저희 언니 나이 고작 18살이었을 때였죠. 그때부터 언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 대신해서 돌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게 연애는 사치였기에 초반 남편의 끈질긴 구애를 몇 번이나 거절을 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하루는 병상에 누워있던 언니가 그러더군요. 그 사람 잡아. 우리 집 상황 나 때문에 발목 잡힌 거 알면서도 너 좋다고 하잖아. 그런 남자가 어디 흔해? 저는 언니의 말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난 언니 하나만으로 좋게. 난 평생 언니랑 살 거야. 시끄러. 누가 너랑 살아준대? 난 병 다 나으면 무조건 시집 갈 거야. 애도 많이 낳고 시댁에 예쁨 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 언니 나 배신할 거야? 그래. 그러니까 괜히 튕기지 말고 그냥 못 이기는 척 만나. 너 그렇게 사람 안 만나는 거 보면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내 마음 너무 무거우니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응? 언니 뭐 맨날 마지막이래? 하지 마.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내 소원이라니까? 안 들어줄 거야? 응? 하도 많아서 못 들어주겠네. 행복해라. 누리면서 살아라. 돈도 펑펑 써라. 언니 마지막 소원이 너무 많거든? 천천히 합시다. 네? 언니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위해 본인의 소원을 빌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그 사람은 긴 기간 동안 저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제 옆에 우직하게 함께 있었고요. 그렇게 언니가 죽고 1년이 지났을 무렵에 그 사람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약속이 잡혔죠. 헌데 하루 전날 그 사람이 눈치를 보더군요. 뭔데? 어머님이 반대하셔? 부모님도 없고 모은 돈도 없어서? 아니야. 우리 엄마 그렇게 속물 아니거든. 돈도 제법 있으시고.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실은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걸 좀 안 좋게 보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그 엄마가 건강에 좀 예민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혹시 그 부분만 딱 숨길 수 있나 해서. 그리고 그 장모님? 뭐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간 것도 어른들이 좋아할 부분은 아니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왜 있잖아 그 교통사고라든가 불의의 사고라든가. 저는 한숨을 푹 쉬었죠.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친 그 여잔 내가 죽이든 살리든 강도를 당해서 죽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 떠났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언니는 아니지. 뭐? 안 될 게 어딨어. 우리 언니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병마랑 싸우다가 죽은 거야. 우리 언니 죽음이 겨우 내 결혼 때문에 변색되는 거 난 못 참아. 자기야. 전 그렇게 감추고 싶으면 나랑 결혼 없는 거라 생각해. 저는 숨길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도 제 고집을 꺾지 못했고 결국 모든 걸 다 솔직하게 털어놨죠.
물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바람나 자식 버리고 도망간 어미에 사고로 죽은 아버지, 암투병하다 끝내 세상을 떠난 언니까지 당연히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을 테니 인사하는 날짜가 차일피일 미뤄지더군요. 중간에 남편이 설득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2달 만에 다시 날짜가 잡혔죠. 그렇게 만난 시어머니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바짝 말랐네? 체중은 얼마죠? 저요? 52kg이요. 작은 편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건강에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믿어요? 이야긴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암이라. 그럼 가족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암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대답해봐요. 나한텐 중요한 문제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큰 질병은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럼 어머님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을 나가고 소식이 끊어졌고 그러다 보니 소식을 몰라서요. 이것 봐, 이것 보라고. 에휴, 이래서 집안을 다 봐야 되는 건데. 저는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앉히고는 또다시 입을 열었죠. 내가 이러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나 무식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예쁘게 말 못해. 솔직히 난 아픈 사람 딱 질색인 사람이에요. 저는 작게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면 다행이네. 내가 결혼 반대해도 너무 나쁘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의 여동생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사람 면전에 대고 왜 그렇게 말을 해? 넌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알아? 엄마, 그래도 예의란 게 있잖아. 시누이는 그렇게 절 감싸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이러시더군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불운을 들일 순 없어요. 암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병이에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 마음까지 다 갉아먹는 거라고요. 그쪽도 잘 알잖아요. 솔직히 언니 병간호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언니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죠. 꼭 행복해라. 내 마지막 소원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도 항암을 하는 와중에도 늘 써먹던 그 빌어먹을 마지막 소원. 매번 죽음을 각오하는 말처럼 들려서 떠올리기도 싫었는데 그 순간에는 한 대 맞은 것처럼 떠올랐고 결혼을 업기로 결심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헌데 그날 밤부터 남편은 매일 찾아와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내가 설득해. 조금만 이해해주고 기다려줘. 응? 그러지 마. 어머니 말씀도 이해는 가니까. 아니야. 이해할 일 아니야. 내가 엄마 설득할게. 시간을 줘 제발. 나 당신 아니면 안 돼. 진짜야. 내가 당신 기다린 시간을 생각해 주라. 응? 그러니까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간절함에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을 넘어 3년에 가까워졌을 때 시어머니가 겨우 허락을 하시더군요. 물론 조건이 있었죠. 1년에 2번씩 건강검진 받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는 거야. 알았지? 난 내 집서 사람 죽어나는 꼴 못 보니 알겠니? 아이 가지는 것도 길을 받아서 할 거다. 그것만 약속해.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는 걸로. 네, 약속할게요. 만약 내 말 안 듣고 암 걸리는 날엔 너희 바로 이혼시킬 거다.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리석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감시는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아가, 너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 그게 암의 초기 증상인 거 몰라? 당장 병원 가!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데리고 갈 테니까 준비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끌고 병원에 가셨어요.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다 했죠.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못 믿어오셨는지 다른 병원까지 가서 또 검사를 받았어요. 그것도 정상이었죠. 하지만 일주일 뒤 제가 기침을 하자 남편이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또 달려오셨습니다. 기침해? 언제부터 했어? 어제부터요. 감기 기운 있나 봐요. 감기? 그 폐암일 수도 있어. 당장 병원 가자. 어머님, 제발은 무슨, 너희 언니 보내고도 생각 없어? 그 사람은 뭐 처음부터 골골하다 죽었니? 가만히 있다가 어디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 들면 늦은 거야. 저는 할 수 없이 또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1년에 병원을 거의 20번도 넘게 다녔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언니 이야기를 꺼낼 때였어요. 병원에서도 툭툭 의사 앞에서도 엄청난 유전병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곤 했죠. 의사가 젊을수록 암이 빠르게 퍼져서 손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명줄도 유전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살면서 그 말이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하루는 시댁 식구와 남편까지 해서 모두 외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가, 너희 집에서 너희 언니 제사를 지낸다며? 그 말에 남편이 발끈해서는 끼어들었죠. 아이, 엄마, 그 문제는 뭐라고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 애초에 여자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자매 제사는 더더욱 지내는 거 아니다만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게 가여워서 그냥 뒀다. 근데 이제 아이 가질 시기인데 굳이 집에서 불길하게 그런 거 꼭 해야겠니? 아이, 엄마, 아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한테도 똑같이 말했어. 앞으로 누가 죽어나가든 장례식이고 뭐고 제사상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지내던 제사도 멈췄다. 좋은 날 받아서 모쪼록 건강한 아이 달라고 천지신명한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죽은 사람 들어오라 집 문 열 필요 있어? 아, 엄마 제발.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아, 엄마 그만 좀 해. 같이 외식 나온 날 꼭 그런 말 해야 해?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뭐가? 내가 잘못된 말 했어? 사실 말하는 거잖아. 사실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아. 엄마 막말 좀 줄여. 상처? 막말? 난 그냥 조심하라고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지. 엄마! 너도 가만히 있어! 아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어디 내 말이 틀렸니? 솔직히 너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 굳는 거 이해를 못하겠다. 부모 자식 사이에 죽고 나는 건 천륜이라 살이 찢기는 고통 오는 건 당연하지만 솔직히 형제자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뭐 슬프기야 하지. 하지만 시간 조금만 지나면 네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아프면 더 아플 거라고 내가 장담하마. 근데 너 태어날 아이를 위할 일인데 그게 그리도 사무치니?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물음에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한테 언니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어머님. 그러자 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더군요. 엄마가 없어서 모르는 모양이네.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니 생각이 나서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투병했는지 그 모든 게 떠올라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솔직히 그땐 시어머니고 뭐고 너무 미워서 당장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미안해 여보.
우리 엄마가 말이 좀 그래. 그 제사 문제는 우리끼리 몰래 하는 걸로 하자. 내가 입이 방정이었지. 아니, 동생한테 슬쩍 말했는데 그걸 실수로 말을 한 모양이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나도 알아.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 자식인 우리도 감당이 되질 않는데 당신은 오죽해? 막말이 아주 습관이라니까. 당신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야. 알지? 그래도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걱정은 무슨. 이번엔 나도 그냥 안 넘겨. 제사도 지낼 거고 건강한 아이도 낳을 거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 아주 제대로 말을 해놓을게.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한 명 제게 아주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어요. 언니 진짜 괜찮아요? 제가 언니랑 오빠 가고 나서 한바탕 제대로 따졌어요. 아휴, 우리 엄마 진짜 노망이라도 난 건가? 나이 들수록 왜 점점 괴팍해지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왜 그러셨어요, 괜히.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진짜 너무하니까 그렇죠. 그놈의 암. 그렇게 미신을 좋아하면 암 걸린다는 말하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지. 아주 누가 보면 암 걸리라고 저주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언니, 걱정 마요. 내가 언니는 꼭 지켜줄 테니까. 오빠도 솔직히 답답해.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거 보면. 내가 확 다 엎어줄까요? 오빠도 한 대 치고?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언니, 울지 마요. 난 우리 집에 언니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엄마도 괜히 심통 난 거고. 왜 그 아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겠죠. 젊은 나이에 남편 잃은 여자들이 아들을 자기 남편으로 여긴다는 말도 있고. 들어본 적 있죠? 에이, 설마요. 어머님이 그런 타입은 아니죠. 아니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언니는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요. 걱정 마요. 언젠간 우리 엄마도 언니 마음 느낄 테니까요. 알았죠? 신호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죠. 그래, 이 사람들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딸 지우가 태어났고 시어머니의 감시는 계속됐지만 어느덧 견딜만 해졌죠. 처음에는 언니 이야기, 암 이야기로 상처를 주고 매번 제 병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좋은 것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시어머니는 지독한 건강염려증과 더불어 미신을 믿으셔서 제사도 없애버리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아파 보이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기운이 있으면 그 더러운 손으로 가족들한테 다 옮길 거냐, 말은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쉬게 해주셨던 거죠. 어떨 때는 크게 상처를 받긴 해도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는 시선으로 보니 시어머니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의 면역이 생겼고 시어머니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하나가 괜찮아지니 다른 문제가 터지더군요. 제가 그 문제를 처음 인지한 것은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자전거 동호회 가입했어. 이제 슬슬 나도 건강 챙길 나이니까. 자전거 동호회? 갑자기? 응, 운동도 할 겸 해서 주말마다 라이딩 다녀올게. 친구들 몇 명이랑 그냥 동네나 한 바퀴 도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운동이잖아. 괜찮지?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라는 것도 다 남자였고 남편이 운동을 하면 건강도 좋아질 테니까요. 무엇보다 등산 동호회가 아니라는 것에 안심이 되었죠. 그때 한참 등산 모임의 이미지가 불륜의 온상지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화장실에도 들고 가고 씻으러 갔다가도 비눗물을 뚝뚝 흘리며 휴대폰을 찾으러 다시 나오는 행동까지 하더군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바닥에 비눗물. 홀딱 보고 지금 휴대폰 찾으러 온 거야? 급한 전화가 있어서 회사 비상이거든. 아무리 그래도 알았으니까 얼른 들어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 이상해서 휴대폰을 보려고 했더니 비밀번호를 걸어놓기까지 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촉이 발동하게 됐죠. 이거 뭔가 있구나 하는 여자의 촉이요. 여보, 비밀번호 왜 걸었어? 평소엔 이런 거 안 했잖아. 아, 그게 요즘 보안이 중요하잖아. 해킹당할 수도 있고. 왜? 설마 날 의심해? 남편의 어조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 그냥이 아니라 의심하는 거잖아. 나 못 믿어? 아이, 그게 아니라. 됐어. 아이,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 나야, 당신 남편. 당신 좋다고 구애할 때 몇 번이나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고, 한 달에 몇 번 볼까 말까 해도 온전히 당신 하나만 보고 살았던 게 나고, 또 결혼 허락은 어떻게 받았는데? 그런데 날 의심해? 이깟 휴대폰으로? 아, 그래, 당신 믿지. 아, 근데 요즘 행동이 좀 그래. 휴대폰 보여줘. 믿게 해달라고. 아, 싫어. 이런 당신 보니까 더 싫네. 이거 명백히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야. 우리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애까지 낳고 지금 이날까지 살았는데? 됐다. 피곤하니까 내일 말해. 나 회사에 비상 걸려서 나가볼 테니까. 초반엔 제가 괜한 짓을 했나 자책도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늘 피곤에 쪄들어왔고 몰골도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시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걸려서 병원에 끌려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제 의심은 여전히 멈출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들어왔는데 평소와 다른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밖에서 씻었어? 어? 아, 동호회에서 운동하고 씻었거든. 거기 샴푸 써서 그래. 평일인데 동호회를 나갔다고? 아, 겸사겸사. 회사 일 끝내고 자전거로 퇴근한 거야. 퇴근을 했는데 어디서 씻어? 여기로 퇴근한 게 아니라는 말이네? 아, 말꼬리 좀 잡지 마. 아, 또 의심이야? 아, 뭐 의부증 있어? 아, 그냥 오는 길에 친구들끼리 사우나도 못 가? 아, 진짜 숨 막혀. 늘 제 앞에서만은 자상했던 그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빨래통을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제가 사준 적 없는 새 속옷을요. 남편은 평소에 속옷 같은 걸 직접 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운동하고 찝찝해서 편의점에서 속옷을 산 건가?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남편이 라이딩 간다고 나갔을 때 저도 차를 몰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골목길로도 다니고 빠르게 움직여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주말 이틀을 그렇게 날리게 되고 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심부름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뭔가 조사하고 알아보고 하기에 넉넉하게 2주 정도는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근데 우습게도 의뢰를 부탁한 그날 바로 연락이 왔죠. 아, 사모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어떻게 됐어요? 일단 바람이 확실합니다. 증거 사진도 충분히 입수했고요. 뭐 더 따라다닐 건 없는데 그 상대방 여자 신상을 좀 조사해야 하니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일단 사진 보내드릴까요? 네. 잠시 후 사진이 왔어요.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손을 잡고 끌어안은 채 웃고 있는 사진. 저는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검붉게 보일 정도였죠. 가슴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았죠. 얼마 안 가서 그 여자의 신상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그 여자는 저보다 7살이나 어렸고 아이까지 둘 있더군요. 심지어 남편도 멀쩡히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모든 걸 다 알게 된 저는 마침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겠다는 남편의 발 아래로 사진을 뿌렸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건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무슨 설명? 이 여자가 남자야? 사우나 같이 간다는 당신 친구? 그래? 여보 진정해. 이건 오해야. 오해? 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이 사진 말고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 이 여자 이름부터 딸이 몇 살인지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오해라고 할래?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정말 잘못했어. 당신 나 잘 알잖아. 그냥 잠깐의 일탈이었어. 너무 요즘 나이 들고 우울해지고 내가 남자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었어. 운동 시작한 것도 그런 거고. 근데 이 여자가 작정하고 유혹한 거야. 진짜야. 믿어줘.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진짜야. 남자도 갱년기 있다고 하잖아. 뭐 그런 거였다고. 진짜로 마음 주거나 한 것도 아니었어. 어차피 이 여자 자기 가정 깰 생각도 없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어. 그냥 잠깐의 쾌락이었다고. 미친놈. 우리 딸이 생각했다면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눈물이 흘러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도 울고 있었죠. 이윽고 제게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제가 이혼 소리를 하자 차라리 죽겠다면서 악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고 남편은 그날 이후 휴가까지 내고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여보, 나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어. 그만큼 당신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 사람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나 진짜 당신이랑 절대로 못 헤어져.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시끄러. 우리 사이의 신뢰 어쩌면 나한테 화낸 거 나 아직도 기억해. 날 의부증 환자처럼 몰아가던 당신 눈빛도. 그런데 정리했으니 다시 돌아오겠다? 당신은 참 쉽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그때 진짜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걸 말린 게 바로 신우이였죠.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주 배가 불러서 미친 짓 했다면서요? 언니 괜찮아요? 네, 아가씨 너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으니까요. 내가 안 괜찮아요. 실은 저 얼마 전에 그 여자 만나서 머리채도 잡았어요. 다시는 오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피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복수해줬다니까요? 그 여자를 만났어요? 당연하죠. 언니 내 가족이잖아요. 내가 왜 언니를 새언니라고 안 부르는데요? 새언니보다 언니가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무엇보다 완전히 끝냈다는 오빠 말 못 믿어서 찾아갔어요. 직접 보고 헤어진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다행히 헤어진 거 맞더라고요. 애초에 만난 것도 몇 번 안 된다고 들었어요. 깊은 사이처럼 보였어요. 사진만 보면. 언니, 저 알죠? 이 집의 유일한 언니 편. 그런 제가 판단하면요. 오빠랑 나랑 지나가다가 사진 찍혀도 친해 보여요. 아주 절절한 연인이다 생각하고 사진 보면 가족도 불륜처럼 보인다니까요? 물론 오빠가 죽을 죄인이지. 아주 찢어 죽여야 되는 죄인 맞아요. 근데 사랑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빠가 언니한테 진심인 거 우리 가족 중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마음이랑 몸은 달라요. 정신적인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날 배신했고 때론 남자들 불에 데워봐야 뜨거운 거 알아요. 뜨겁다고 백날 말해도 모르는 멍청이들 있다고요. 이번에 오빠 크게 놀랐으니 두 번은 그런 일 없을걸요? 바보 같지만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했다기보단 그냥 덮어버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죠. 밤에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온몸이 쑤시더군요.
얼마 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단순 몸살 아니야. 너 지금 얼굴색이... 아휴, 됐고 당장 병원 가자 얼른. 어머님, 제가 혼자는 무슨...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가자면 군말 없이 가야지. 얼른 안 챙겨? 시어머니는 저를 강제로 끌고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의심소견이 나왔던 겁니다. 소견서를 써줄 테니 일단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죠. 이전에는 시어머니가 고집을 피워서 겨우 받아낸 거라면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역시 굳은 얼굴로 저를 큰 병원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검사를 다 받고 결과가 나오는 날 의사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느낌이었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거 암인가요? 저 암이에요? 네, 일단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더 설명을 하셨는데 귀가 멍해지면서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죠. 이윽고 시어머니가 저를 흔들어서 현실로 돌아왔고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수술하고 항암치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의심하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덕에 발견도 빨랐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자리에서 와다다 쏘아붙이실 줄 알았어요. 유전병을 달고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가족들 고생길이 훤하다느니 그런 말들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묵묵하게 수술 예약을 잡는 것이나 항암에 대해서 묻기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에서도 별 말씀하지 않으셨죠.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된 남편은 절 잡고 엉엉 울더군요. 시누이는 바로 저희 집으로 와서 남편의 등짝을 후려팼죠. 오빠가 스트레스 줘서 그런 거잖아. 오빠 때문이야, 이 망할 놈아. 알아. 나도 나 때문인 거 알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거야. 그래. 그럼 오빠가 걸리지 그랬어. 왜 우리 언니만 아프게 해? 오빠 진짜 싫어. 언니 잘못되면 나 오빠 다시는 안 볼 거야. 알았어? 너무나 닮은 두 사람이 꺼이꺼이 우는 걸 보니 가슴 한쪽이 뭉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제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기분이었죠. 이따금 바람 피운 게 불쑥 떠오를 때면 남편이 끔찍하게 싫었는데 그땐 진짜로 용서를 한 듯 모든 게 씻겨 내려갔어요. 촉이든 뭐든 암이라는 무서운 병 앞에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시어머니가 수술 날짜를 잡은 뒤로 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고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됐죠. 근데 항암을 시작한 뒤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너 진짜 유전 아니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집안에 암 유전자가 있는 거 맞잖아. 이러다 우리 딸도 수술 때 눕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유전자의 힘이 그런 거야. 아마 몰라서 그렇지 당신 어머니도 자식 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암에 걸려서 죽었을걸? 당신은 딸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암을 주냐?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여보, 이참에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 뭐? 이참에? 지금 이혼 소리를 무슨 물건 하나 고르듯 하는 거야? 당신 용서한단 말은 했어도 이전 같진 않고 나한테 손길도 허락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암 걸려서 수술한 마누라한테 그게 할 소리야?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잊고 살다가도 불쑥 떠올라서 가슴 후벼 팔 거고 난 또 가만히 있다 벼락 맞겠지. 상상해봤는데 감당 못하겠고 잊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신 사윤 원하는 걸로 해.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로 걸고 넘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빌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 좀 지친다. 뭐? 당신이 뭘 했다고? 간병인 두고 가끔 한번 병원 왔으면서 뭐가 지쳐? 엄마랑 당신 사이에 끼어있는 거 숨 막힌다고. 그리고 암이라는 게 솔직히 한 번이 끝이야? 아니잖아. 너희 언니도 2번, 3번 전이돼서 그렇게 된 거고, 당신 인생 고꾸라진 것도 언니 탓 맞잖아. 근데 난 당신처럼 못해. 난 평범하게 그리 살고 싶어. 그 여자랑 같이. 실은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 그 여자도 이혼 절차 밟고 있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몰랐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잘 알잖아. 내가 한 명한테 꽂히면 뭐든지 할 사람이라는 거. 당신 뒤쫓아다니며 허비한 시간, 연애라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곁에 있어준 게 거의 5년. 결혼 좀 하겠다고 장작 3년을 날린 게 나야. 내가 그런 남자라고. 한 여자를 위해 오로지 전진만 하는 남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이혼해줄 것 같니? 해야지. 안 그럼 암이 막 전이될 정도로 스트레스 상당할 테니까. 물론 나도 양심이 있으니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 있어. 우리 딸도 키워줘야 하니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사는 아파트 줄게. 남은 대출은 싹 다 갚아서 아주 깔끔하게. 어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죽어도 못한다며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이죽거리면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신우이뿐이었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것과 그 여자를 아직도 만난다는 것 모두 말이죠. 신우이는 저보다 더 분노해 주더군요. 아주 더러운 짐승 새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한테, 그것도 가장 약한 순간에 그런 짓을 해? 이 미친놈.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인간. 나도 언니 아닌 오빠 진즉에 안 봤어요. 여자에 미쳐서는. 언니, 이참에 이혼해버려요. 저도 더는 못 참겠네요. 이혼을 하라고요? 저번엔 하지 말라고.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미 눈이 돌아버렸고 애초에 언니가 아플 때 이런 말하는 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전 언니 편이에요. 알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성적으로요? 오빠 이제 나이 적지 않아요. 본인은 이팔 청춘인 줄 알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으쌰으쌰 하는 모양인데 늑다리지. 은퇴할 시기 다가오고 있다고요. 근데 여자한테 미쳐서 아파트를 내준다는데 받고 그냥 쪽내는 게 복수 아니에요? 그런 남자 데리고 살아 뭐해요? 여수로도 못 바꿔. 언니, 잘 생각해봐요. 언니 수술 잘 됐고 항암 몇 번 하면 끝인데 왜 망설여요? 우리 딸도 있고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니고 아이 핑계로 이혼 안 한 부부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는 줄 알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애도 낳을 생각 없다고 해요.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애들한테 혀 끌끌 차면서 왜 그렇게 사냐, 애를 왜 안 낳냐 이러는 거 보면 기가 차요. 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 줄도 모르고. 자식들한테 해준 거 없이 바라기만 하는 부모들 때문에 끔찍해서 결혼을 안 하고 자기같이 힘들게 살까봐 자식도 안 낳는 건데. 내 말이 틀려요? 그야 그렇지만 애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해요. 오빠 같은 인간을 아빠로 두게도 하지 말아야지. 딱 인연 끊어버려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이 시간부로 저도 상종 절대 안 해요. 절대. 신우이 덕분에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배신감에 치를 떨던 몸도 진정이 되었고 마음도 굳게 먹었습니다. 항암만 잘 받고 이혼 도장 찍어주겠다고 결론을 내렸죠. 이윽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항암 3차까지 갔을 때는 열이 너무 올라 병원에 한동안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잠이 깼어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소름 끼치게 웃는 소리가 들리기에 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서 들었죠. 본인 딴엔 작게 소리를 냈지만 얇은 병실 화장실 문은 방음이 거의 되지 않았죠.
다정하게 웃고 떠들며 시시콜콜한 농담이 오갔고 저는 그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의 그 유부녀 말이에요. 헌데 대뜸 남편이 이랬죠. 아니, 경과가 좋대. 요즘 의술이 너무 발전한 거지. 아이, 젠장.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죠. 그게 문제지. 빨리 뒤져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틀어지잖아. 그래, 알았어. 일단 방법을 강구해보자. 눈물을 질질 짜보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서 소름이 돋았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문을 열었죠. 그때 남편이 놀랐는지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화장실의 미끄러운 타일 때문인지 휴대폰이 제 발밑으로 미끄러졌죠. 전 바로 그 휴대전화를 들었고 상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헌데 거기서 말하는 건 너무나 충격이었죠. 늙으면 암도 늦게 퍼진다며? 암으로 죽었다는 그 여자는 젊어서 더 빨리 퍼진 거라며? 우리 엄마는 늙었으니 더 늦게 가는 거 아니야? 맞지? 어? 오빠 듣고 있어? 통화 상대는 내연녀가 아니었어요.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아가씨, 왜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언니? 왜 언니가... 대답해요. 나 다 들었으니까. 대답하시라고요. 잠깐 정적이 흘렀고 통화는 상대방이 끊었죠. 그와 동시에 남편은 자신의 휴대폰을 제 손에서 빼앗았고 그냥 장난이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전 확신이 있었고 그런 남편을 추궁했죠. 아니, 정확히 협박을 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시어머니에게 전달하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더군요. 엄마가 암에 걸렸어. 췌장암 4기. 시한부야. 실은 당신 암 확진되고 얼마 안 가서 엄마도 검진 받았거든. 그때 췌장암이 발견됐어. 길어야 6개월이래.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말하면 신경 쓸까봐. 당신 환자잖아. 엄마도 원하지 않고. 좋아, 그래. 근데 왜 엄마가 빨리 뒤지면 좋다는 거야? 나 다 들었어. 화장실에서 당신이 짓거린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말해. 어설픈 변명은 안 통해. 알았니?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유산을 받을 수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라고 유언 남기셔서 진짜 우리 혜택 거의 못 받았어. 나 대출금 좀 보태준 거랑 내 동생 오피스텔 공짜로 살게 해준 게 전부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며느리인 당신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텐 막말을 얼마나 하셨어. 또 내 동생도 돈이 급하고. 어쨌든 일이 있어서 그냥 급한 마음에 막말을 한 거야.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무슨 사이든 그게 뭐든 당신 엄마잖아. 착한 척 위선 떨지 마. 이게 현실이야. 엄마는 어차피 죽어. 시한부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니야? 당신도 엄마 같은 언니 죽었는데 숨 쉬고 밥 먹고 똥 싸고 잘만 살잖아. 왜 난 안 돼? 미쳤니? 내가 이걸 어머님한테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 말에 곤란한 표정으로 본인 머리를 벅벅 긁었죠. 사실 나 회사 잘렸어. 잘린 지 좀 됐고. 당신이란 인간 정말 최악이네. 저는 진심으로 분노했습니다. 수술할 때에도 항암을 다닐 때에도 이혼할 거라 결심 썼으니 딱히 남편 수발을 바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딸은 저희 이혼과는 별개라고 생각했죠. 제가 남편에게 부탁한 것도 저희 딸을 좀 챙겨달라는 거였고요. 하지만 매번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도망가기 바빴던 겁니다. 그래놓고 회사에서 잘렸다니 기가 찼죠. 나도 당황스러워. 나라고 잘리고 싶어 잘렸겠어? 동호회에서 만났던 여자가 남편한테 걸렸다고. 그래서 그 남편이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 깽판을 쳤단 말이야. 나도 정신 없었다고? 퍽이나 그래. 바빠서 아주 힘드셨겠네.
비꼬지 마. 어쨌든 그 일로 회사에서는 해고당했던 거야. 아, 여보. 아, 나라고 이러고 싶어 이래?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신 탓도 없는 게 아니라고. 기가 차서.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건 원래 여자 탓이라잖아.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온 정이 있으니 내가 쿨하게 집도 주고 이혼한다는 거고.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나처럼 양심 있는 남자가 없어. 이제 보니 당신 회사에서 잘리니 나한테 이혼 못하겠다고 싹싹 빌었던 거지? 그 모년 맞지? 그러다가 나 수술하고 어머님까지 저렇게 되니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혼하는 걸 택한 거잖아.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태도가 바뀐 거고. 아니야. 내가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다. 그래? 그럼 회사에 전화해볼까? 기간이 언젠지. 아니라고 펄쩍 뛰던 남편은 제 말 한마디에 잠잠해졌고 고개를 떨궜죠. 그 인간은 정말 쓰레기였던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 헌데 바로 그때 신우이가 병실로 들어오더군요. 숨을 헐떡거리며 뒤로 넘어갈 때 와서는 남편에게 다 들킨 거냐고 물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늘 친절한 가면을 쓰고 있던 신우이의 본색이 드러났죠. 오빠가 뭐라고 했든 그건 싹 다 잊어요, 언니. 입만 다물고 있어주면 오빠가 약속했던 거에 더해서 2억 더 줄게. 아니, 나 지금 사는 오피스텔 엄마 명의로 된 그거 명의 줄게요. 그 말에 남편은 발작을 했습니다. 미쳤어? 그게 얼만데? 2억이 넘어! 2억 8천이야, 8천! 그런 오빠는 지금 협상이 된다고 생각해? 언니가 엄마한테 말하면 우리 엄마 성격상 다 기부해버리고 눈 감을 수도 있어. 이 상황 우리한테 몹시 불리하다고. 제발 돈 욕심 좀 그만 부려. 엄마 집, 시골의 땅, 아버지 보험금, 엄마 예적금 정도면 우리 둘이 나누고도 남아. 신우이는 남편에게 날카롭게 소리친 뒤 절 보며 이어 말했죠. 언니도 우리 엄마 싫잖아요. 매번 암 병원이나 끌고 다니는 그 노인네한테 무슨 정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돈 말고 남는 게 있어요? 또 애 키우는 거 돈이 얼마나 들어요? 혼자 힘으로 50 넘어서 무슨 수로 중학생애를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보내고 시집까지 보낼 건데. 더구나 언니 또 암 걸리면 그땐 딸님이 누가 책임져? 우리 오빠랑 나예요. 우리 척지고 살면 안 될 사람들이라고요. 아름답게 이별하고 깔끔하게 가르자고요. 깔끔하고 아름답게? 네. 오빠도 재산 분할 깔끔히 포기하고 퇴직금 받은 걸로 대출 쫙 갚았대요. 도장 찍고 입만 다물면 언니한테 그 아파트가 생기고. 더구나 제가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 그것만 월세 받아도 여유는 생기겠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다 죽어가는 늙은이가 뭐가 중하다고. 결정해요. 솔직히 요양원도 안 가겠다. 집에서 버티는 우리 엄마보단 내가 언니한테 잘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거기다가 오피스텔까지 솔직히 엄청난 유혹이긴 했습니다. 마음 떠난 남편에 대한 미련도 남지 않았고 믿었던 신우이의 본색까지 봤으니 그 지긋지긋한 곳과 깔끔히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신우이의 눈을 보며 말했죠. 언니 좋아하시네. 앞으로 그렇게 부르지도 마.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아. 저는 그 더러운 인간들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죠. 멋지게 유혹을 뿌리쳤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면서 후회를 한 것도 있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암이 재발하면 어쩌지 하는 그 걱정이었거든요. 또 한편으론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말은 거칠었지만 항상 제 걱정을 해주시고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약을 챙겨주셨던 분. 무엇보다 덕분에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어머니를 배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로 시어머니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찾아갔죠. 어머님 저예요. 안에 계신 거 맞죠? 얼른 문 열어요. 얼른. 너 왜 왔어? 병원에 있어야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무슨 일인데? 어머님 암 걸리셨다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그 사람이랑 아가씨한테 들었어요. 6개월 시한부라고.
그래, 맞아. 어머님, 일단 다른 병원 가봐요. 암 걸렸을 때 한 병원에서 진단받고 판단하는 거 위험해요. 먼저 간 병원 어디예요? 저랑 다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병원 가요. 저 언니 때문에 여기 근처 병원은 물론이고 다른 곳에 누가 뭘 잘하는지 다 알아요. 네?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됐다. 어머님, 넌 내가 원망스럽지도 않니?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박수라도 치면서 좋아해야지. 너희 죽은 언니 암 걸린 걸로 널 얼마나 구박했게. 우리 애들은 건강하다, 내가 그렇게 키웠다 매번 자랑하면서 너 속을 뒤집은 것만 생각해도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건데. 근데 그런 내가 암에 걸려 죽을 날 받았다면 잘됐다 그리 생각하고 말아야지. 넌 속도 없는 거니? 네, 저 속 없어요. 일단 가요. 저는 울컥하는 걸 겨우 누르고 시어머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남편과 시누이의 계략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막상 얼굴을 보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가시는 길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남은 가족들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 맞다 싶었죠. 이건 나! 안 받는다니까 글쎄! 아니요, 제가 무조건 모시고 가요. 어머님 이렇게 못 보내드려요. 우리 언니한테도 제대로 못한 게 마음에 아직도 사무치는데 어머님도 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죽는 꼴 두 손 놓고 어찌 보라고 그러세요? 어머님 안 가시면 저도 한 감 더는 안 할래요. 아니 얘가 정말... 가요. 제발 말 좀 들으세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는 제 얼굴을 거친 두 손으로 쓸어주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죠.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이 말을 너한테 들을 줄은 몰랐는데. 네? 그게 무슨... 사실 나 췌장암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요? 건강해. 너 아플 때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안다. 근데 내가 알아버렸거든.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과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암에 걸린 걸 알고 난 뒤 수술 날짜를 잡을 무렵이라고 했죠. 일단 남편은 암에 걸려서 죽을 확률에 대해서 말했고 사별이면 호상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해요. 그때 바람을 피운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죠. 거기에 시누이는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고 제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자는 말을 했답니다. 둘은 제가 죽으면 반반씩 나누자는 말도 했다더군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억척스럽게 두 애들 키우면서 살다 보니 내가 살갑게 대해주지 못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난 내 자식들이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인간이라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나한테 그렇게 살갑고 착하기만 한 아들,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내 의견이 더 먼저라고 해준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믿었어. 내가 못된 말을 해도 늘 너를 감싸주던 천사 같은 딸의 속이 악마 같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지. 그래서 확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홧김에 본 말이었어. 너에 대해서 장난이라도 그런 식으로 말한 걸 돌려서 혼을 좀 내고 싶었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아프다면 이놈들도 정신 좀 차리겠지 싶어 서류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시한부라고 딱 그렇게만 말했던 거야. 그런데요? 그 누구도 나한테 병원에 가자고 안 하더구나. 재산 목록 가지고 와서 들이밀었고 변호사랑 상속 문제 상담하러 다니기만 했지. 오히려 내가 건강해진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불안한 표정도 지어 보였고. 정말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어설픈 거짓말인데 그 누구도 묻질 않아. 그 누구도 슬퍼하질 않고.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 미안하다. 저는 몇 번이나 시어머니의 말이 진짠지 확인했고 기존에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병원에 확인 전화까지 한 뒤에 모든 의심을 풀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대뜸 물으시더군요. 내 아들이랑 딸, 나 죽길 기다리는 거 맞지? 그래서 항암 받다 여기로 온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물어 뭐 하겠니? 이미 답은 아는데. 이제 결단을 제대로 내려야 할 때가 왔구나. 저는 병원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고
남편과 시누이가 변호사를 만나고 다닐 때 시어머니의 마음엔 이미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내치기로 말이죠. 애들은 그 사람 죽을 때 곁에 없었어.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딸은 해외에서 여행 중이었지. 그래서 내 남편의 유언이 나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한 푼 넘기지 마라인 줄만 알아. 근데 사실 남편은 나한테 죽기 전에 돈 다 쓰고 죽으라고 유언 남겼거든. 죽을 날 받고 자식 새끼들이 싹수 없는 걸 그 사람은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난 내 자식들이니 뭐라도 남기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제 안 그러려고 그런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을 내치면 외롭다고?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다 정리하고 돈 펑펑 쓰다가 고급 요양원 들어가서 생 마감하면 그뿐이야. 그래도 애미 너만은 걱정 말거라. 일단 이혼해. 내가 책임지 마. 어머님, 계집질도 모자라 인간성 바닥에 처박은 내 아들이랑 더 살지 마라. 너가 아까우니까. 나한테 말했다는 말도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도 입 꼭 다물고 최대한 유리하게 그냥 이혼해. 필요하다면 유능한 변호사도 붙여줄 테니. 그리고 나한테 위자료도 청구해. 구박했다, 폭행했다, 뭐든 인정할 테니까 돈 좀 뜯어가렴. 합법적으로다가. 언어폭력도 폭력이니. 시어머니는 그 말과 동시에 저를 내쫓으셨고 저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제가 현관 앞에 쫓겨나와 있을 때 남편과 시누이가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제가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이 시어머니와 제가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저를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그러고도 불안했는지 대출 갚고 남은 퇴직금까지 더해서 준다며 제발 이혼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도장을 찍겠다고 했고 시어머니 사망 시 오피스텔을 준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시어머니의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아가씨를 자신의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쫓아내는 거였어요. 시누이가 회사에 나가자마자 사람을 풀어서 짐을 싹 다 빼버렸던 겁니다. 뒤늦게 시누이가 그걸 알고 남편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이미 모든 건 다 정리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저와 이혼하면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남편의 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내 두 사람은 제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이 엄마한테 말했어? 우리가 작당해서 엄마 죽을 날 기다린다고 거짓말한 거야? 말해! 우리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잘 알면서 이간질을 해? 당신이란 여자 정말 최악이야. 맞아요, 언니.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빠한테 화가 난 건 알겠어요. 하지만 억지 논리로 우리 가족을 파탄내는 건 아니죠. 그거 범죄거든요. 무고? 짜여진 각본을 말하는 것처럼 어색한 두 사람의 연기가 어이가 없었죠. 혹시 두 사람 녹음해? 그래서 내 앞에서 헛소리하는 거야? 근데 어쩌지? 애초에 어머님 다 알고 계셨는데. 어머님 암 아니라는 건 알아? 두 사람이 변호사 만나서 상속 문제로 싸울 때 어머님은 이미 두 사람의 민낯을 다 보셨어. 그러니 나한테 따지지 마. 그때 그 두 사람의 표정이란 영혼이 가출했다는 표현이 찰떡처럼 맞더군요. 넋이 나가서 엄마가 암이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하며 도돌이표처럼 묻고 또 묻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맨발로 달려나갔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 집으로 갔고 이건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꼭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오열을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내가 미쳤어. 회사 잘리고 정신 나가서. 진짜야, 진심 아니야. 엄마, 나 엄마 딸이야. 이건 아니잖아. 부모라는 건 자식 다 이해해줘야지. 한 번만 봐줘. 이대로 쫓겨나면 나 이젠 어디서 살아? 어? 물론 시어머니는 그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울며 비는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너희가 그렇게 죽길 바라는 엄만 이 시간부로 죽었다고 생각해라. 다른 부모처럼 품고 오냐오냐는 못해줬던 볼품없는 애미라도 이제는 부모가 죽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젠 알겠지. 혹시나 기댄 마라. 나 죽기 전에 내 재산 싹 다 쓰고 죽을 테니. 내가 못할 것 같니? 돈 다 쓰기 전에 죽으면 기부해버리고 죽을 거니 나 죽일 생각도 말고.
그 장면을 보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시어머니의 거친 막말 전적을 떠올리면 아마 많이 순화되었을 거라는 짐작이 갑니다. 시간이 흐른 현재 시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계세요. 돈을 그야말로 물쓰듯 쓰시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실은 항암 치료 무사히 다 끝낸 뒤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슨 의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이 거칠고 막말도 잘하십니다. 또 건강에 예민하시죠. 너 살이 좀 찐 것 같다? 그거 나이 살이야. 그게 커지면 당뇨도 오고 합병증 오고 말년에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어디 가서 운동이라도 배워. 어머님 그냥 좀 부은 거예요. 어제 라면 자시고 싶다고 해서 같이 먹었잖아요. 2번만 부었다간 익사한 사체가 형님 하자고 들겠네. 아이 죽은 사람 소환해서 잔소리야 들어먹어? 아 돈 줄 테니 얼른 등록해. 돈을 또 쓰시게요 어머님? 아 내 맘이고 일전에 끊어준 피부관리 그거 제대로 받고 있는 거 맞아? 피부가 아주 안 팔리는 오뎅처럼 불었네. 다음 달에 여행 갈 거니 그리 알아. 막무가내의 고집불통. 하지만 이젠 그런 말들이 전혀 상처가 안 됩니다. 오히려 정겹죠? 특히나 그 사건을 겪으면서 완벽하게 학습한 게 있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또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말만 번지르르 하는 인간보다 막말을 하고 표현이 거칠어도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저희 시어머니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막말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더는 상처 안 받고 행복하게 말이죠. 저희 딸, 어머님, 그리고 저까지 모두 응원해 주실 거죠? 여기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